할머니, 같이 온 사람 조심해요. 왜 그러세요? 민철이가 급하다고 하는데. 이 서류, 이건 단순한 대출 서류가 아니에요. 재산관리 위임장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법적으로 안전하게 하려고. 할머니, 이 도장 한 번 찍으시면 모든 재산이 조카 사위 명의로 넘어가요. 되돌릴 수 없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순간 내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김 대리님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모든 재산이 넘어간다고? 내 손에 들린 도장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어요. 37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민원실에서 온갖 욕설을 들어가며 모은 돈, 돌아가신 남편이 평생 아껴가며 저축한 그 소중한 돈이 한 번의 도장으로 사라진다니. 민철이를 바라보니 그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평소 안부 한 번 묻지 않던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효심을 보인다더니 알고 보니 내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김 대리님에 대한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만약 김 대리님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이 나쁜 놈이 진짜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요한 새벽,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저는 늘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올해 77, 제 곁을 3년 전. 먼저 떠나버린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가 유난히 시리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잠결에 뒤척이다가도 옆자리의 허전함에 문득 정신이 들곤 했습니다.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가자 낡은 흑백 사진 속 남편이 여전히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저를 지켜주는 것만 같았어요. 37년이라는 긴 세월을 구청 민원과에서 보낸 제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과 함께 그래도 헛되이 살지는 않았다는 자부심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의 하루는 언제나 정갈하고 단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직접 끓인 구수한 숭늉 한 그릇으로 빈속을 채우고 나면 작은 텃밭으로 나가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파릇파릇 도단한 상추와 붉게 익어가는 고추에 물을 주는 시간. 호스 끝에서 뿜어져 나가는 물줄기가 아침 햇살에 부서져 작은 무지개를 만들 때면 저는 잠시 허리를 펴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저와 함께 땀 흘려 가꾸던 이 텃밭은 이제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흙냄새를 맡고 제 손길에 자라나는 작은 생명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속의 공허함이 조금은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단독주택은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아파트도 아니고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낡은 집이었지만 집안 구석구석에는 저희 부부의 젊은 날과 땀방울이 배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박봉이었던 월급을 아끼고 아껴 부었던 적금과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사망보험금, 그리고 저의 퇴직금을 한 푼, 두 푼 모아 온전히 저희 두 사람의 힘으로 일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이 세상 그 어떤 대궐보다도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37년의 공직 생활 동안 온갖 서름을 견디며 악착같이 모은 3억 원이라는 돈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저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민원인들의 호통과 억지를 쓰린 속을 다독이며 웃음으로 넘겨야 했던 수많은 날들. 정작 제 자신은 달아빠진 옷 한 벌로
몇 년을 버티면서도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인고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제 피와 땀 그 자체였습니다. 술에 취해 찾아와 서류를 집어던지는 사람,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며 책상을 내리치는 사람. 그 모든 모욕을 견디며 제 자신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남은 인생은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허리 펴고 당당하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 돈은 제 남은 인생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의 일상은 강물처럼 잔잔하고 단조로웠습니다. 가끔은 너무 고요해서 제 숨소리가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아 섬뜩할 때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거나 동네 노인정에 잠시 들러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소일거리의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제 살기 바빴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고 얼굴 한번 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제 몫의 삶을 힘겹게 살아내고 있을 테니 짐이 되지는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료한 일상 속에서도 제가 손꼽아 기다리는 요일이 있었으니 바로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은 제가 우체국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면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분주해졌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가장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희끗희끗한 머리를 곱게 빗어넘겼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그리고 제 자신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일주일에 한 번뿐인 저만의 작은 설렘의 표현이었습니다. 집을 나서 우체국으로 향하는 길,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산책길이었습니다. 봄이면 흐드러지게 핀 벚꽃길을 걸으며 마음이 설레었고 가을이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에 먼저 간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묵직한 우체국 문을 열고 들어서면 늘 같은 자리에서 저를 반겨주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예금 창구의 김 대리였습니다. 하얗고 서글서글한 얼굴에 언제나 단정한 모습이 꼭 제 아들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김 대리님 건강하시네요. 저는 인자한 미소와 함께 정겨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실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이 담긴 통장의 숫자를 한번 확인하고 세상과 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처럼 느껴지는 김대리와 짧은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제 통장을 건네받아 기계에 넣고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돈이 그대로 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면 마치 제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있다는 확인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김대리 역시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언제나 친아들처럼 살갑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네, 어르신 덕분에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 오고 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얼굴에 드리워졌던 외로움의 그늘이 옅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쁜 자식들보다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이 젊은이가 저에게는 더 큰 위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우체국을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저의 발걸음은 언제나 가벼웠습니다.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은행과 그 안에서 저를 기억하고 반겨주는 한 사람. 그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고, 저의 고단했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고요한 집으로 돌아와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마음 한편은 든든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가올 검은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저의 소박하고 평화로운 하루는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제 통장에 찍힌 숫자가, 그리고 저를 향한 젊은이의 따뜻한 눈빛이 저의 남은 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유난히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창가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그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평소에는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적막한 집이었기에 저는 깜짝 놀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가슴을 졸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제 조카 사위 민서방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수척해 보였고 비싼 양복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고모님, 갑자기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녀석은 겨우 입을 떼며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우선 아이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자 민서방은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렵사리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벼랑 끝에 몰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은 듯 떨리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식 일인 양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고모님, 제가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걸 알지만 석 달, 딱 석 달만 자금을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녀석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는 그 모습에 저는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녀석은 죽은 제 남편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살아생전 고모부가 자신을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드리겠다고 약속했었다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챙기지 않는 제 남편의 제사까지 앞으로는 자기가 살뜰히 모시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의 벽이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외로웠던 제 마음에 녀석의 말이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서방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업 계획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와 복잡한 그래프들이 가득했지만 그 두툼한 종이 뭉치는 녀석의 열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서방은 제 앞에 서류를 펼쳐놓고 1시간 넘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저는 사실 무슨 말인지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뜨거운 불길처럼 이글거렸고 그 눈빛은 저에게 강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렇게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가 설마 잘못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녀석은 심지어 자신의 아내이자 제 조카에게는 제가 먼저 사업, 자금을 대주겠다고 했다며 거짓말까지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게 와서 고모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조카의 얼굴을 보며 저는 민서방의 마음 씀씀이가 참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자존심이었던 3억 원을 녀석에게 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녀석은 제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더 부탁했습니다. 고모님, 은행 서류 절차가 생각보다 무척 복잡합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일로 힘드실까봐 걱정입니다. 고모님 도장만 잠시 제게 맡겨주시면 이 복잡한 일은
제가 전부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그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실제로 저는 은행의 복잡한 서류 업무가 늘 골치 아팠습니다. 돋보기를 써도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 않았고 여러 번 서명을 해야 하는 것도 번거로웠습니다. 저를 위하는 녀석의 마음에 오히려 고마움까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인감 도장을 꺼내 녀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묵직한 도장이 녀석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자식 같은 조카 사위가 성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발 뻗고 편안히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서방이 꼭 성공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죽은 남편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웃으며 기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도장이 제 모든 것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괴물의 아가리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고모님, 은행 가서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모든 게 끝납니다. 며칠 뒤 아침, 민서방은 번쩍이는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버스와 지하철만 타고 다니던 저에게 푹신한 가죽 의자는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차 문을 닫는 순간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세차 냄새와 무겁게 가라앉은 차 안의 공기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민서방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고 그저 운전대만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어색해서 창밖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우체국으로 가는 길은 제가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만큼 훤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서방의 차는 제가 아는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건물들과 복잡한 도로가 창밖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길을 잘못 기억하고 있나 싶어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밖을 보았지만 분명 처음 보는 길이었습니다. 왜 이쪽으로 가는 걸까? 더 빠른 길이라도 있는 걸까? 마음속에서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차마 입 밖으로 묻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저보다 길을 더 잘 알겠지. 그저 그렇게 생각하며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차는 한참을 더 달렸습니다. 라디오 소리 하나 없는 차 안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제 심장 소리와 에어컨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민서방이 힐끗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제 상태를 살피는 듯한 그 눈빛에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기운이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좋은 일을 앞두고 제가 괜한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몇 번이고 제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고모님 출출하실까봐 좋아하시는 약과 좀 사왔습니다. 하나 드세요. 민서방은 신호 대기에 차가 멈추자 옆자리에서 작은 약과 상자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평소 제가 약과를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고 챙겨준 그 마음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약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이상하리만큼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마치 설탕 덩어리를 씹는 것처럼 머리가 띵할 정도로 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약과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달아서 더는 먹지 못하고 손에 든 약과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서방은 그런 저를 보며 왜요, 고모님? 맛이 없으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그저 아니다. 이따가 먹으마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였습니다.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배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고모님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민서방은 당황한 척하며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그 손길이 어쩐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어쩌죠? 라며 걱정하는 그의 얼굴을 보는데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습니다. 너무나도 낯선 길, 저를 살피던 이상한 눈빛, 그리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달았던 약과, 그리고 지금의 이 갑작스러운 복통, 이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마 이 모든 것이 의도된 것이란 말인가?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사랑하는 조카의 남편인데 설마 나에게. 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끔찍한 상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통증으로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저는 제 모든 것을 앗아가려는 검은 그림자가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은행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민서방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리는 제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민서방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옅고 서늘한 미소를 말입니다. 은행의 자동문이 제 앞에서 소리 없이 열리는 순간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차 안의 후텁지근한 공기에 익숙해져 있던 제 몸이 갑작스러운 한기에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극심한 현기증이 몰려와 세상이 한순간 빙그르르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비틀거렸고 제 팔을 단단히 붙잡고 있던 민서방의 소나기에 더욱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쇠사슬처럼 저를 올가매고 있었고 저는 그의 힘에 이끌려 무기력하게 은행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늘 사람들로 붐비며 활기 넘치던 은행 로비는 그날따라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창구 직원들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순번대기표가 나오는 기계 소리, 사람들의 나직한 대화 소리까지 그 모든 소음이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 차 안에서 겪었던 끔찍한 복통의 여파로 제 몸과 마음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제가 늘 가던 창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늘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던 김대리가 있을 것이고 그의 얼굴을 보면 이 지독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서방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제 몸을 반대 방향으로 거칠게 이끌었습니다. 그의 손에 끌려가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창구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줄 틈도 허락하지 않고 은행 가장 구석,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고객 상담실이라는 팻말이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잠시 어른거렸습니다. 반투명한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마치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버린 듯한 답답함과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희미한 소음마저 완전히 사라진 그 정막 속에서 제 심장이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울부짖는 소리만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고모님, 여기에 잠시 앉아 계세요. 제가 서류만 얼른 받아오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민서방은 저를 푹신한 가죽 소파에 거의 밀치다시피 앉히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파는 너무 푹신해서 오히려 제 몸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텅 빈 상담실에 홀로 남아 떨리는 손으로 마른 입술을 적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과 자동차들의 행렬이 보였지만 그 모든 풍경이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영화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조금 전 차 안에서 피어올랐던 의심과 불안의 불씨가 다시 제 마음속에서 맹렬한 불길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이곳일까? 왜 평소에 가던 창구로 가지 않는 걸까? 김 대리님 얼굴이라도 보면 이 지옥 같은 마음이 조금은 진정될 텐데. 수많은 질문들이 독사처럼 제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리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머릿속에 짙은 안개를 채워 넣은 것처럼 모든 사고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민서방이 서류 뭉치를 한아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조함과 조급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류들을 거칠게 펼쳐놓았습니다. 제가 평생 구청에서 일하며 보아왔던 그 어떤 서류보다도 복잡하고 낯선 양식의 종이들이었습니다. 깨알보다 작은 글씨들이 종이 위를 빈틈없이 가득 메우고 있었고 저는 돋보기가 있다 한들 그 내용을 단 한 줄도 읽을 수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모님,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제가 빨간 펜으로 표시해 둔 곳에만 정확히 찍으시면 돼요. 민서방은 붉은색 펜으로 여러 곳에 비자 표시가 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먹잇감을 눈앞에 둔 굶주린 맹수처럼 그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이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평생을 바쳐 이룬 3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기 위한 절차라는 그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마치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마비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지탱해온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순간 인간이 느끼는 극심한 혼란과 정신적 붕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이 기만적인 압박은 저의 판단력을 흐리고 저항할 힘마저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경고음이 끊임없이 울렸지만 그 소리는 두꺼운 유리벽에 막힌 듯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눈앞의 명백한 위협 사이에서 제 영혼은 갈피를 잃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방이 제 손에 차가운 인주와 묵직한 도장을 쥐어주었습니다. 평생 제 분신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그 도장의 단단한 감촉이 그 순간만큼은 제 심장을 찌르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도장에는 제 이름 석자만 새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37년간의 성실한 공직 생활, 남편과 함께한 고단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의 존엄성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직접 넘겨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밀려왔습니다. 안 돼, 박순자. 이러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제가 피를 토하듯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희미해서 두꺼운 안개에 갇힌 제 의식에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압박과 기만은 사람을 이렇게나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아니, 무대 위에서 실에 매달려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붉고 진득한 인주를 듬뿍 묻힌 도장이 하얀 종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제 37년의 세월, 제 남편과의 추억, 제 남은 인생의 자존심이 담긴 그 모든 것이 이 종이 한 장으로 허망하게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노년의 경제적 착취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독립성과 삶의 희망마저 앗아간다는 사실을 저는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도장을 종이 위로 힘없이 내리찍으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할머니,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제 손에 들린 묵직한 도장이 하얀 종이에 닿기 직전, 그야말로 제 숨결마저 멈춰버린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부술듯이 거칠게 열어젖히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깊고 어두운 잠에 빠져있던 제 영혼을 세차게 흔들어 깨우는 우렁찬 천둥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온몸의 신경이 마비된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종이를 향해 내려가던 제 손은 허공에 멈춘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영원처럼 늘어나는 듯한 그 순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이마와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김 대리가 서 있었습니다. 늘 단정하고 반듯하던 그의 머리는 심하게 헝클어져 있었고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붉게 상기된 얼굴에는 제가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김 대리님?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이 안개처럼 새어나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나타났는지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 익숙하고 선량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저를 쇠사슬처럼 올가매고 있던 무거운 공기가 조금은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김 대리는 제 부름에는 대답할 겨를도 없이 성큼성큼 저와 민서방 사이로 다가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맹수가 먹잇감을 지키듯 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도장과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서류들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민서방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알던 그 온화한 젊은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은 마치 정의의 불길처럼 모든 거짓과 위선을 불태워버릴 듯 차갑고 날카로운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김 대리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방금 전까지 저를 몰아붙이던 민서방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입가에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김 대리님. 이건 저희 집안일인데 왜 이렇게 불쑥 끼어드십니까? 고모님께서 제 사업을 위해 자금을 좀 빌려주시기로 해서요. 그냥 간단한 서류 절차를 밟고 있던 중입니다. 놀랐잖아요. 민서방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그의 구차한 변명을 비웃기라도 하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 중 맨 위에 한 장을 낚아채듯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종이 위를 빠르게 훑어내렸습니다. 잠시 후 김대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간단한 서류 절차라고요? 이게 고작 돈을 빌려주는 서류로 보이십니까? 당신 사람 맞아? 김대리는 서류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민서방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팽팽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오해이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미 싹 터버린 의심이 서로 뒤엉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던 이 일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구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듯한 김대리의 절박한 얼굴과 모든 거짓이 들통난 사기꾼처럼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민서방의 표정이 그것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대리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민서방을 잠시 더 쏘아보다가 다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분노에서 깊은 안타까움과 진심 어린 걱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천천히 다가와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낯선 이의 손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몸에 퍼지는 순간 저는 아들 같고 손자 같다는 생각에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 들으세요. 이건 할머니의 모든 것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끔찍한 덫이에요. 아시겠어요? 김대리의 목소리는 간절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저를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확고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한 단어가 제 귓가에 얼음 송곳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 순간 차 안에서의 모든 이상한 일들이 잊고 싶었던 악몽처럼 제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던 낯선 길, 백미러를 통해 저를 살피던 그 섬뜩한 눈빛, 머리가 띵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달았던 약과 그리고 제 온몸의 진을 빼놓았던 갑작스러운 복통까지 제각각 흩어져 있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하고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아직도 바보처럼 굳게 쥐어있는 도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남은 인생의 든든한 희망이라고 믿었던 저 조카 사위가 실은 제 피와 땀, 제 인생 전부를 삼키려던 탐욕스러운 하이에나였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참혹한 현실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향해 보이던 그 모든 친절과 걱정 어린 말들이 실은 제 재산을 노린 치밀한 연기였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 배신감은 마치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헤집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이 배신은 그 어떤 상처보다 깊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이상하게도 제 머리는 점점 더 차갑고 명료해졌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에 가려 보이지 않던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박순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제 삶을 지켜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제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이대로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계획이 실패했다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눈빛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깨어난 새로운 용기가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덫이라는 김대리의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뿌연 안개 같던 시야가 서서히 걷히는 듯했고 마비되었던 사고가 고통스럽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리는 민서방을 경계하는 눈빛을 거두지 않은 채 제 손에서 서류를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위에 있던 종이를 제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맨 위에는 재산관리 위임장이라는 글자가 검고 굵은 글씨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민원 서류와 함께 살아왔지만 저렇게 섬뜩하고 불길한 단어는 처음 보았습니다. 할머니, 잘 보세요. 이건 단순한 예금 해지 신청서가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가지신 모든 재산, 여기 이 통장에 있는 예금 3억 원은 물론이고 지금 살고 계시는 단독주택의 소유권까지 그 모든 재산의 관리 권한을 이 사람에게 전부 넘긴다는 내용의 위임장입니다. 김대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가 뱉어내는 단어 하나하나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 예금 3억 원, 단독주택 소유권, 전부 넘긴다. 그의 말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 제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과 제 37년의 세월이 담긴 그 피 같은 돈을 이 종이 한 장과 도장 하나로 모두 저 인간에게 넘긴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김대리님? 제 목소리는 신라처럼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민서방은 사색이 된 얼굴로 김대리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그냥 사업상 필요해서 잠시 권한만 위임받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김대리는 그의 발악을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잠시요? 이 서류에 찍힌 법무법인 측인 제가 아는 곳입니다.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이 서류에 할머니 도장이 찍히는 순간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팔아치우고 대출을 받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할머니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길거리에 나앉는다. 김대리의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치 무거운 쇠망치가 제 정수리를 그대로 내리치는 듯한 끔찍한 충격이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서 지난 며칠간 보았던 민서방의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사업 자금이 없어 죽고 싶다고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하던 그 애처로운 얼굴. 돌아가신 고모부의 제사를 자신이 평생 모시겠다며 제 외로운 마음 가장 부드러운 곳을 파고들던 그 영악한 얼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들로 가득한 가짜 사업 계획서를 펼쳐놓고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열변을 토하던 그 번지르르한 얼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거짓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의 해일이 되어 제 남은 이성을 덮쳤습니다. 저의 외로움을 이용하고 저의 정을 이용하고 저의 무지를 이용해서 제 인생 전부를 제 37년의 세월과 죽은 남편의 목숨값까지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에 대한 슬픔, 제 자신에 대한 한심함,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환멸이 뒤섞인 검고 뜨거운 용암과도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이 나쁜 놈. 제 입에서 평생 한 번도 내뱉어 본 적 없는 거친 욕설과 함께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37년간 민원실에서 온갖 술주정뱅이와 막무가내인 사람들의 욕설을 다 들어가면서도 꿋꿋하게 버텼던 세월, 한여름 약볕 아래서 남편과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을 나르며 이 집을 짓던 고단했던 기억, 달아빠진 구두를 몇 번이나 굽을 갈아 신으며 악착같이 아끼고 모았던 그 피 같은 돈, 그 모든 세월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로 앞에 놓여있던 서류 뭉치를 미친 사람처럼 움켜잡고는 민서방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피 같은 돈을, 내 남편의 목숨값이 담긴 돈을, 이 천하에 죽일 놈아, 짐승만도 못한 놈아. 종이들이 하얀 눈송이처럼, 아니, 제 찢겨나간 마음의 조각들처럼 공중에 흩날리며 무심한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제 고함 소리에 민서방은 화들짝 놀라며 움찔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거짓 미소도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들킨 자의 비겁하고 추악한 민낯만이 남아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저와 김대리를 번갈아 노려보더니 그 눈빛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직 분노와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내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담실 문을 박차고 도망쳤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버티고 서 있던 제 몸이 실 끊어진 인형처럼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상담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하얀 종이들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갈 뻔했던 그 끔찍한 서류들이었습니다. 그 종이들을 바라보는 순간 제 안에서 억지로 눌어두었던 모든 감정의 둑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저 인간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간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바보 같아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발등을 찍힌 이 현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김대리가 제 곁에 조용히 다가와 등을 쓸어주며 위로했지만 그 울음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제 믿음이, 제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저는 한참 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은행 상담실 바닥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지난 77년의 세월이 하얗게 흩어진 서류 조각들처럼 산산조각 나 흩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김대리의 부축을 받아 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아무런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갔고 제 귀에는 제 자신의 공허한 숨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실 한가운데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평생 나의 안식처였던 이 집이 그 순간만큼은 낯설고 차가운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공포와 인간에 대한 끔찍한 배신감이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관문이 부서져라 다급하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제 하나뿐인 아들과 다 큰 손주 녀석이었습니다.
김대리가 제게서 아들의 연락처를 받아 소식을 전한 모양이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달려온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아들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 큰 자식의 그 오열 앞에 제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함께 온 손주 녀석도 제 앞에 다가와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의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저는 애써 외면하고 있던 깊은 외로움의 실체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 나는 외로웠던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몇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자식들이 야속하면서도 그들의 힘든 삶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왔습니다. 그 외로움의 빈틈을 그 뱀 같은 놈이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더 살갑게 안부를 여쭙지 못해서 어머니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만들었다며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원망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제라도 와주어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걸까? 제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 감정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아들의 낡은 구두와 손주의 해진 가방이었습니다. 제 자식도 제 손주도 이 험한 세상에서 제 한 몸 건사하며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원망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제 조카 민서방의 아내가 굳은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걱정의 기색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단단히 화가 난 사람처럼 두 눈에는 날카로운 경계심과 분노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몸을 일으킨 저와 눈물범벅이 된 아들과 손주를 번갈아 훑어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고모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그이가 고모님 돈을 훔치려 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분명히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녀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제가 자신의 남편을 억울하게 모함한 가해자라도 되는 듯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적반하장의 태도에 저는 물론이고 제 아들과 손주까지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흐르던 슬픔과 회한의 눈물이 순간 얼어붙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당혹스러운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의심하고 남편을 두둔하는 그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겪은 공포와 배신감,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그녀에게는 한낱 오해일 뿐이라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해? 내 눈으로 직접 그 서류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내 남편이 내 고모의 전 재산을 빼앗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뻔했단 말이다. 제 아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지만 조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가 막힌 말을 뱀처럼 제 귀에 쏟아냈습니다. 어차피 고모님 혼자 쓰지도 못할 돈이잖아요. 우리 그이 사업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경찰서에 신고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세요? 가족. 그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믿음의 끈이 썩은 동아줄처럼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제가 쌓아왔던 모든 신뢰와 애정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에게 가족이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에게 가족이란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자 방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내가 바보였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피를 나누었다고 해서 모두가 내 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 나이가 되도록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 때마다 저는 귓가에서 마른 모래가 부서지듯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가족이라면 서로를 지키고 아프지 않게 하고 함께 울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와 내 남편은 그 가족의 울타리를 네 발로 걷어차고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제 목구멍은 뜨거운 쇳덩이라도 삼킨 듯 꽉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상처가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얼음벽이 몇 겹이나 세워졌습니다. 저는 그 벽 뒤에 숨어 제 속에서 들끓는 분노와 슬픔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아들과 손주는 말없이 저를 다시 굳게 껴안으며 함께 분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조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꿈뻑거리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양 더욱 당당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인간에 대한 깊은 절망과 환멸을 맛보았습니다. 그녀의 그 뻔뻔한 태도가 마치 제 모든 희망과 사랑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아들의 품에서 벗어나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갑고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것이라고 제 남은 인생을 걸어서라도 저 악마 같은 부부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제 영혼에 강렬하게 새겼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라. 너 같은 건 내 조카도 아니고 더 이상 내 가족도 아니다. 그리고 내 남편,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 남은 인생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만들 것이다. 며칠 뒤 저는 예전처럼 곱게 외출복을 차려입고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화요일이 아니었지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김 대리는 저를 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인생을 구원해준 그 젊은이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김 대리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해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방관하고 외면할 때 불의를 보고 용기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위대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저는 그에게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밤새 정성껏 짠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 목에 둘러준다는 마음으로 한 코 한 코 감사한 마음을 담아뜬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손주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밥을 먹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가 제 집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그저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는 여전히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제 통장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오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끔찍한 이야기를 조금은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 들려주었습니다. 어르신, 절대 현금으로 큰 돈 찾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와서 달콤한 말로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해도 절대 함부로 찍어주시면 안 돼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던 사람들도 제 진심 어린 이야기에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제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기도 했고, 어떤 분은 자신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경험을 나누며 그들의 지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 분, 두 분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저는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37년간 민원실에서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던 제가 이제는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끔찍한 사건은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갈 뻔했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무관심 속에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게 해주었고, 그저 늙고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탐욕과 배신으로 갈기갈기 찢어졌던 제 인생이라는 낡은 편지는 김대리라는 따뜻한 손길과 가족이라는 사랑의 풀로 다시 단단히 붙여졌습니다. 비록 그 흉터는 희미하게 남았지만 이제는 거울 앞에서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그 흉터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는 낙인이 아니라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이 났다는 증거이자 자랑스러운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들의 외로움을, 그분들의 불안을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며 살고 있을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는 광고 전화에 복잡하기만 한 스마트폰 세상에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외로우셨을까요? 그 틈을 파고드는 달콤한 거짓말에 얼마나 쉽게 마음을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질문 하나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사랑하는 부모님께로 향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끝났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기 전에 그분들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저 별일 없으시죠? 하는 따뜻한 전화 한 통, 서툰 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이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이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언젠가는 부모가 됩니다. 그렇기에 서로를 돌보고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더 이상 외로움 속에서 눈물 흘리지 않기를, 그분들의 선량한 마음이 더 이상 악한 이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를 저는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